파리의 한 귀퉁이,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프랑스 카페에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년간 한치의 변화도 없이 전통의 맛을 고수하던 이곳이 이제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소로 탈바꿈했어요.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전통적인 프랑스, 제과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완고한 파티시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혁신가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카페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이곳이 이제는 예약이 필수인 핫플레이스가 된 비결은 다름 아닌 동양에서 온 작고 소박한 포장지 속 과자 하나였습니다. 이 달콤한 이방인은 어떻게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제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완고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을까요? 한 입의 맛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도시의 입맛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침 햇살이 제 카페 라 메종드 사브르의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죠. 저는 오늘 아침만 벌써 3번째로 대리석 카운터를 닫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 카페는 이 조용한 파리 거리에서 벌써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6년 동안 매일 일찍 일어나서 버터와 설탕 냄새를 맡으며 제가 요리 선생님들에게 배운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루카가 뒷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너무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두건은 삐뚤어져 있었죠. 그리고 15분이나 늦었어요. 또요. 저는 그에게 지각했다고 말하면서 크루아상을 진열장으로 옮기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제 말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요. 루카는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3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 생긴 카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진에는 디저트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화려한 디저트들이 있었죠. 저는 그에게 그건 진짜 디저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러자 루카는 제게 그 새 카페는 매일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어제 오후에 겨우 8명의 손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에클레어를 완벽한 줄로 정렬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그가 한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단골 손님들이 몇 달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에 있는 회계장부는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었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루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저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 디저트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초콜릿 수플레가 지역 대회에서 3번이나 상을 받았다고 그에게 상기시켰죠.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진짜 프랑스 디저트를 맛보기 위한 것이지 어리석은 유행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클레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는 우리의 가장 새로운 직원이었죠. 그녀는 매우 곧게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에게 왔고 제가 무시해온 시장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일로 돌아가서 예약 장부를 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장부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열정적인 손님들이 한때 자신의 정보를 적었던 자리에 빈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가슴에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감정이었죠. 변화는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제 훈련, 유산, 그리고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배신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디저트에도 서열이 있었고 프랑스 페이스트리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더 낮은 품질이었죠. 특히 요즘 인기 있어 보이는 너무 달콤한 아시아 디저트들이요. 저는 제 편안하고 정돈된 세계가 한국식 초코파이 같은 단순한 것으로 인해 곧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루카의 조카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방금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거예요. 삼촌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선물을 가져왔다고 발표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한국 과자라고 말하고 있었죠. 정말 맛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가 만화 캐릭터와 밝은 색상으로 덮인 여러 포장지를 꺼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포장만 봐도 싸 보였어요. 제 미적 감각을 거슬리게 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초콜릿으로 덮인 둥근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건 초코파이라고 불리며 초콜릿에 담근 마시멜로 샌드위치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또 새우맛 과자와 떡도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는 그 쫄깃한 식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루카는 바로 뛰어들어서 포장을 열고 모든 걸 시도해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과자가 정말 맛있으니 저도 한번 먹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보이는 음식은 시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밀리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초코파이를 내밀며 한 입만 먹어봐도 뭐가 그렇게 나쁘겠냐고 물었어요. 마지못해 저는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초콜릿 코팅이 너무 얇고 너무 완벽했어요. 명백히 사람 손이 아닌 기계로 만든 것 같았죠. 저는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마시멜로 필링이 즉시 제 혀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너무 달고 식감이 인위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 손이 또 다른 한 입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초콜릿, 마시멜로, 케이크의 단순한 조합에 이상하게도 위안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에 루카가 저에게 월간 매출 수치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어요. 루카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뭐라도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꼬는 말투로 프랑스 빵집을 한국 과자 가게로 바꾸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날카롭고 불친절했죠. 루카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퓨전 요리요. 그는 제 베이킹 실력에 새로운 맛과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어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쌓아온 모든 것, 우리의 명성과 프랑스 카페로서의 정체성을 망칠 거라고 말했죠. 루카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파리에서 가장 정통하지만 텅 빈 카페라면 우리에게 무슨 정체성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그의 눈에 좌절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 위층 제 아파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고 있었죠. 변화는 마치 모래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싸울수록 더 빨리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는다고요? 그것도 역시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일상적인 루틴을 시작하면서 고요함이 위안이 되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에밀리가 남겨둔 초코파이 접시가 보여서 놀랐어요. 저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아주 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이 외국 과자에 유혹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전통적인 프랑스 페이스트리가 더 우수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 수년을 보냈고 일시적인 유행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의 크루아상을 위한 반죽을 준비하면서 그 달콤한 마시멜로 필링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어쩐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멈출 수 없는 노래처럼요. 일주일 후 저는 재료를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루카가 카운터 뒤에서 젊은 손님들에게 뭔가 이상한 걸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가 손님들에게 내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루카, 지금 뭘 서빙하고 있는 거야?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루카는 죄책감과 도전적인 표정이 섞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한국 간식 세트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봤어요. 루카는 초코파이, 새우깡, 떡을 우리의 가장 좋은 도자기 접시에 예쁘게 담아놓고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꽃으로 장식하고 찍어 먹을 수 있는 프랑스식 과일 소스도 작은 튜브에 담아 곁들여 놓았더라고요.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한 거야?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나고 있었죠. 루카는 그냥 간단히 대답했어요. 물어봤으면 어차피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요. 당장 저 플래터들 치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모든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다들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죠. 루카가 말하더라고요. 오늘 플래터 15개나 팔렸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우리 기존 메뉴도 주문하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 간식 플래터와 함께 거의 모든 테이블에 우리의 전통적인 마들렌, 타르트, 에클레어도 놓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문을 닫은 후에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한국 간식 플래터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각 항목을 신중하게 맛보면서 맛, 식감, 그리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었죠. 초코파이는 여전히 너무 달았지만 부드러운 케이크와 마시멜로의 조합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새우맛 과자는 흥미로운 짭짤한 맛이 있어서 다른 요리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루카가 뒤쪽에서 나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메뉴들 계속 유지할 거야? 물어봤더니 그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오늘 플래터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2,000개나 되는 좋아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2,000개라니. 6년 동안 우리 카페 페이지는 겨우 그 절반도 안 되는 좋아요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마지못해 루카에게 플래터는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요 메뉴와는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제게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클레어가 숫자가 가득한 종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국 메뉴를 도입한 이후의 매출을 분석했다고 말했어요. 전체 수익이 22% 증가했대요. 또한 우리 전통 메뉴의 판매도 8% 증가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새로운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억양은 강했지만 프랑스어 실력이 인상적으로 정확했죠. 그는 파리에서 이렇게 한국 간식 플래터를 발견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칭찬하고 있었어요.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음식들을 조합한 방식에 뭔가 빠진 것 같다고요. 그는 한국에서는 초코파이의 달콤함을 새콤한 맛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물어봤죠. 그는 레몬 커드나 유자 크림을 추천해 주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음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서울에서 온 음식 평론가였어요. 맛 조합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저조차도 감탄하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초코파이를 분해해서 다시 만들면 어떨까? 초콜릿 쿠키 베이스에 직접 만든 마시멜로 필링을 넣되 더 가볍게 하고 라벤더를 살짝 더해서 그리고 다크 초콜릿 얇은 층으로 덮으면 자정이 지나서야 드디어 제가 부끄럽지 않게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혼합이지만 제 훈련을 배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맛이었죠. 새로운 눈으로 제 창작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초콜릿 코팅이 입혀진 완벽한 돔 모양이 접시 위에서 우아해 보였어요. 자르면 마시멜로 중심부가 모양을 유지할 만큼 단단하면서도 여전히 부드럽고 가벼웠죠. 라벤더는 미묘한 향을 더해 원래 초코파이보다 더 정교한 맛을 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베이킹에 설레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새 메뉴를 시작한 지 3주 후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명한 프랑스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리 카페를 방문했거든요. 피에르 몽클레르는 전통 프랑스 요리법을 따르지 않는 가게들에 대해 혹평으로 유명했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빨간 스카프와 노트북이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제 속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루카에게 몽클레르가 왔다고 속삭였어요. 루카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메뉴들을 숨겨야 하지 않을까 물어보더라고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용기가 확 솟아오른 거예요. 루카에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몽클레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자고요. 피에르는 먼저 우리의 전통 메뉴를 맛보고 있었어요. 밀푀유와 파리 브레스트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적으면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것을 주문했어요. 우리가 이제 쇼코 라방드라고 부르는 제가 매일 밤 개선해온 재해석된 초코파이를 말이에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진열장을 계속해서 긴장되게 만지작거리면서요. 그가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유일하게 변한 부분이었죠. 이틀 후 그의 리뷰가 발표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사를 펼쳤어요. 리뷰에는 라 메종드 사브르가 프랑스 제과에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고 써 있었어요. 퓨전을 받아들였다는 거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재료에 대한 존중과 기술로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리뷰는 쇼코 라방들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하고 도전적이면서도 위안이 되는 맛이라고요. 피에르는 이것이 프랑스 제과의 미래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우회로라고 부르고 있었죠. 완벽한 리뷰는 아니었지만 몽클레르가 쓴 것 치고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다음날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 전통을 섞은 디저트를 맛보고 싶어 하면서요. 분주한 아침 러시 속에서 클레어가 저를 옆으로 불렀어요. 그녀는 우리가 쇼코 라방들을 즉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준비한 양의 적어도 3배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네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주방이 그만큼 많은 생산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러면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주방 전체를 재배치했어요. 클레어의 영리한 두뇌가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루카의 창의력은 품질을 잃지 않으면서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례적으로 이끄는 대신 따르는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아침이 되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카페는 또 다른 열성적인 손님들의 줄을 마주했고 어떻게든 우리는 그 상황을 감당해냈어요. 그냥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빛나게 성공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가 그날의 수익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전 1일 평균의 3배였어요. 루카는 커피 한 잔을 들어 한국 간식에게 건배를 했어요. 저도 제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어요. 예상치 못한 조합에 건배했죠. 클레어도 합류했어요. 평소에 진지한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요. 그녀는 전략적 적응에 건배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마침내 풀리면서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요리 정체성 주의에 세웠던 엄격한 규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더 유연하고 더 호기심 많고 어쩌면 더 진정성 있는 무언가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 새로운 디저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제과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한국의 맛을 결합하면서요. 지훈이 달콤함과 새콤한 맛의 균형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카페에 도착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다시 창의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훈련과 성장 모두를 대표하는 무언가를요. 손님들은 매일 계속해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 프랑스 페이스트리를 위해 오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새로운 창작물을 위해 왔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통과 혁신 사이의 연결을 감상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저는 제 두려움이 실제로는 전통을 배신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변화 자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 발걸음을 내디뎠으니 가능성의 세계가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라 메종드 사브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메뉴에는 이제 요리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 전통을 통해 재해석된 프랑스 클래식 요리들이 계속 바뀌는 구성이었죠.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물들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지만 일본, 베트남, 심지어 멕시코 영향도 탐구하면서 확장하고 있었어요. 제 하루는 전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늦게 끝나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은 그저 옛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견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잠시 서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재료와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왔었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선생님이자 친구가 된 지훈과 함께하는 디저트 시식회였어요. 제가 낯선 맛을 탐구하면서 그의 안내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우리의 최신 창작물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떡의 고소한 맛과 이탈리아, 마스카포네 치즈의 풍부한 크림 같은 맛의 균형을 맞춘 떡 티라미수였죠. 문득 카운터 뒤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는 이제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자세는 덜 뻣뻣했어요. 하지만 제 눈 그 눈은 수년 동안 사라졌던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어요. 열정이었어요. 호기심이었죠. 종이 울리고 제 옛 요리학교 선생님인 로랑 셰프가 들어왔어요. 졸업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 제가 프랑스 제과 전통의 수호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었죠. 로랑 셰프는 격식 있게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카페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모두 다 칭찬은 아니었죠. 예전에 저였다면 그의 못마땅한 눈길에 위축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만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에게 특별한 시식 메뉴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는 우리의 가장 좋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제 손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련의 디저트들을 접시에 담으면서요. 고전적인 프랑스 기술부터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조합까지요. 첫 번째 코스를 가져갔을 때 루카와 클레어가 근처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더 이상 필사적으로 그의 인정을 구하지는 않지만 로랑 셰프의 승인은 여전히 저에게 중요했거든요. 로랑 셰프는 각 창작물을 침묵 속에서 맛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마침내 마지막 접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쇼코 라방드 후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그는 저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말하는데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제 목소리를 찾았다고 말했죠. 그가 생각했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요. 성장을 보여준다고요. 안도감이 저를 감싸고 그 뒤로 더 깊은 인정의 느낌이 따라왔어요. 단지 제 전 선생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이었어요. 저는 제 창의성에 스스로 두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가능성이었죠. 그날 저녁 문을 닫은 후 저는 루카와 클레어와 함께 계획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확장할 기회, 요리책을 쓰라는 제안, 심지어 TV 출연까지요. 루카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6개월 전 변화는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루카는 활짝 웃고 클레어는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웅의 여정은 정확히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선형이에요. 익숙한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지만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요. 그날 밤 카페 문을 잠그면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업데이트된 간판을 바라봤어요. 라 메종드 사브르 아래에 우리는 작은 문구를 추가했었어요. 전통이 만나는 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집이었죠. 음식 탐험을 위한, 예상치 못한 조합을 위한, 성장을 위한 집이요. 그리고 저요? 저는 더 이상 단지 전통의 수호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계 사이의 달이었어요. 한 번에 하나의 디저트씩요. 불과 6개월 전에 제가 한국 간식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생각하면 저는 스스로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셰프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더 진정한 버전의 저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저는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했어요. 내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 거예요.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